미국 정치인들이 관세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민들을 왜 괴롭히냐는 명목으로 하루에도 몇십 통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유독 특이한 한국 제품 때문에 미국 언론이 집중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오전 9시 샌프란시스코 한인마트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새벽 6시부터 말이죠. 저는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혹시 신제품이라도 나온 건가 싶어서 호기심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 건 다름 아닌 맥심 모카골드 믹스커피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박스에 $12 정도 하던 제품이었는데 진열대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점원에게 물어보니 새벽 5시에 문을 열자마자 순식간에 동이 났다고 하더군요. 관세 협상이 결렬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산 가공식품에 1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부터였습니다. 기존 세율에 더해진 추가 관세 때문에 체감 관세율이 크게 상승했고 소비자 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급하게 온라인 쇼핑몰을 뒤져봤습니다. 아마존에서 맥심 모카골드를 검색했더니 가격이 3배로 뛰어 있었어요. 평소 $12 하던 게 $36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고는 겨우 몇 개뿐이었고요. 이베이는 더 심했습니다. 어떤 판매자는 한 박스에 $50를 부르고 있었어요. 미친 가격이었지만 실제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보니 절망적인 구매자들의 하소연이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한 봉지를 아껴두고 있다가 실수로 흘렸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었죠. 또 다른 사람은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택배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배송비가 제품값보다 비싸다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믹스커피 대신 다른 브랜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묻는 글도 있었는데 댓글들은 하나같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어요. 그 독특한 맛은 정말 대체 불가능했거든요.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이스북 한인 커뮤니티에는 믹스커피 사재기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캐리어 2개 가득 채워서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자랑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친척이 운영하는 한인마트에서 미리 몇 박스를 숨겨뒀다고 하더군요.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믹스커피 품절이 트렌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한인마트들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시애틀과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뉴욕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더 극적인 장면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한 봉지를 마시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정말 끝이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빈 믹스커피 박스를 들고 마치 장례식장에서처럼 슬픈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마치 조문하는 분위기였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세요 같은 농담 반 진담 반인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저도 모르게 사무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3년 전 한국 출장에서 가져온 마지막 박스가 그대로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기념품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금덩어리나 다름없더군요. 출근하자마자 동료 제임스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한국 믹스커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임스가 자기는 어젯밤에 마지막 한 봉지를 마셨다고 이제 정말 끝이라면서 허탈한 표정을 띄었습니다. 저는 서랍 속 박스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임스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정말이냐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도 쉽게 나눠줄 생각은 없었어요. 이건 정말 마지막이었으니까요. 박스를 조심스럽게 꺼내들면서 3년 전 그 출장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6월 저는 아시아 음료 시장 조사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임명됐어요. 회사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었고 아시아 시장 진출이 그 해답이라고 봤죠. 첫 번째 회의가 열린 건 6월 20일 오후 2시였습니다. 회의실에는 마케팅 팀장 데이비드와 제품 개발팀의 사라 그리고 아시아 담당 컨설턴트인 마이클이 참석했어요. 데이비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시장이 가장 유망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인구도 많고 경제 성장률도 높으니까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어요. 사라도 동조했습니다. 중국은 차 문화의 본고장이니까 음료 시장도 클 거라고 말했죠. 마이클은 일본을 추천했어요. 선진국이라 구매력이 높고 품질에 대한 기준도 까다로워서 우리 제품의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국은 어떨지 물어봤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가 먼저 반응했어요. 한국은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하더군요.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중국의 30분의 1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사라도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하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전자제품, 자동차 회사만 떠오른다고 했죠. 음료나 식품 분야에서는 별로 유명한 게 없다고 하더군요. 마이클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차 문화는 중국이 유명하고 커피 문화는 일본이 정교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그 사이에 끼인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평가했죠.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편견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중국과 일본만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한국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숨겨진 보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에 무슨 특별한 음료 기술이 있겠냐고 하더군요. K-팝이나 드라마는 유명하지만 그게 음료 시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산과 시간을 고려하면 중국과 일본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했죠. 한국까지 가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이클은 데이터를 들고 나왔어요. 아시아 음료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40%, 일본이 25%인 것에 비하면 너무 작다고 하더군요.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한국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어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봤습니다. 시장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한국 소비자들의 트렌드 민감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K-팝이나 K-뷰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처럼 음료 분야에서도 한국발 트렌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데이비드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문화 콘텐츠 이야기고 음료는 다르다고 하더군요. 음료는 기능과 맛이 중요한데 한국이 그 분야에서 특별한 게 있느냐고 물었어요. 솔직히 저도 확실한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이 상위권이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커피 소비량이 많은 건 좋지만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고 했죠. 스타벅스나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있겠냐고 했습니다. 마이클도 동조했어요. 한국 커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외국 브랜드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했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어요. 3개국 모두 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저 혼자라도 한국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길어졌어요. 1시간 넘게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어요. 중국과 일본은 팀 전체가 가고 한국은 저와 제임스만 가기로 했습니다. 예산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2박 3일 일정으로 잡았죠. 데이비드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한국에서 뭔가 의미 있는 걸 찾아오지 못하면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임스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임스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뭔가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의 열정을 보고 함께 가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2주 동안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음료 시장을 조사하고 현지 기업들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통계 자료뿐이었고 구체적인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려웠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뭔가 의미 있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동료들의 회의적인 시선이 부담됐어요. 만약 아무것도 못 찾고 돌아온다면 제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제임스와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입국 수속을 마쳤어요. 공항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대는 없었죠. 그저 업무를 마치고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도로는 차들로 가득했어요. 중국이나 일본의 대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역시 별거 없겠구나 싶었죠. 첫 번째 미팅 장소는 강남구에 있는 중소기업이었어요. 건물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깔끔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면서
제임스와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벌써 3명의 한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인 김 사장님과 마케팅 팀장인 이 과장님, 그리고 젊은 여직원 1명이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니 그 여직원이 일어났습니다. 미팅 시작 전에 음료를 준비해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평소 습관대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주고 싶다는 눈빛이었어요. 몇 분 후 그녀가 작은 쟁반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종이컵 3개가 올려져 있었는데 컵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커피 향이긴 한데 뭔가 달랐어요. 일반 커피와는 다른 독특한 냄새였죠. 컵을 받아든 순간 첫 번째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커피가 컵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적게 주는 건가 싶어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임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그녀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믹스커피라고 하더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한 번은 마셔봐야 하는 음료라고 했어요. 특히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가장 맛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인스턴트 커피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하다니 말이죠. 미국에서 인스턴트 커피는 정말 급할 때나 마시는 저급한 음료였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적은 양으로 뭘 기대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마셔봐야 했어요. 조심스럽게 첫 모금을 입에 댔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커피의 깊은 향과 달콤함, 그리고 부드러운 크림의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스타벅스에서도 블루보틀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독특한 맛이었습니다. 놀라서 잠시 멈춰 있었더니 김 사장님이 웃으며 물었어요. 맛이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다고요. 이런 맛이 인스턴트 커피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는 이게 정말 인스턴트냐고 물었어요. 이 과장님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는 단순한 인스턴트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된 과학적 블렌딩의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커피 추출물과 프림, 설탕의 비율이 황금비라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모금을 마셨어요. 이번에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와는 또 다른 맛의 층이 느껴졌거든요. 단맛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커피의 쌉싸래함이 따라왔어요. 마지막에는 부드러운 크림 맛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이 모든 게 한 잔 안에서 단계적으로 펼쳐지는 게 신기했어요. 그 여직원이 물 한 컵을 더 가져다 줬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실 때는 물을 함께 마시면 더 맛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랬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커피를 마시니 맛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입안이 리셋되는 느낌이었어요. 미팅이 시작됐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커피 생각뿐이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면서도 계속 그 맛이 떠올랐어요. 입안에 남아있는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평생 수많은 커피를 마셔봤지만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 맛은 처음이었거든요. 김 사장님이 회사 소개를 하고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그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인스턴트가 맞나 싶었어요. 이런 복잡하고 섬세한 맛이 어떻게 가루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미팅이 끝나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커피를 한 잔 더 마실 수 있냐고요. 이미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없었어요. 그저 그 맛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 여직원은 흔쾌히 커피를 한 잔 더 준비해줬어요. 이번에는 직접 타는 과정을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작은 주방 공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전기포트와 종이컵, 그리고 믹스커피 봉지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그녀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의 온도라고 하더군요. 너무 뜨거우면 쓴맛이 강해지고 너무 미지근하면 단맛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85도에서 90도 사이가 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물의 양이었어요. 종이컵 기준으로 정확히 반 컵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더군요. 더 많이 넣으면 맛이 묽어지고 적게 넣으면 너무 진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커피를 컵에 가득 채워 마시는 게 일반적인데 왜 반 컵만 타는 건지 물어봤죠.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는 문화라고 했어요. 반 컵 정도가 적당한 휴식 시간에 딱 맞는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봉지를 뜯는 것도 기술이 있었어요. 한 번에 쭉 찢지 말고 모서리를 조금씩 잘라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야 가루가 고르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봉지 안에 가루를 보니 정말 곱고 균일했어요. 일반 인스턴트 커피와는 질감부터 달랐습니다. 물을 붓는 것도 신중했어요. 한 번에 붓지 말고 절반 정도 먼저 부어서 가루를 적신 다음 나머지를 천천히 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완성된 커피를 마셔보니 정말 처음 마셨던 것과 똑같은 맛이 났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정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뜻이었죠. 김 사장님이 다가와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회사는 30년 전부터 믹스커피를 생산해온 전문 업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히 원두와 설탕, 프림을 섞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의 완성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료의 품질이라고 했어요. 커피 원두는 브라질과 콜롬비아산을 특별한 비율로 블렌딩한다고 하더군요. 단일 원산지가 아니라 여러 지역의 원두를 섞어서 각각의 장점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프림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반 분유가 아니라 특수 제조된 식물성 크리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몇 가지 종류를 블렌딩해서 부드러우면서도 진한 맛을 낸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요즘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 당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품공학 박사들이 상주하면서 계속해서 제품을 개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의 레시피도 수천 번의 실험 끝에 완성된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이런 수준의 기술력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단순해 보이는 믹스커피 하나에 이렇게 많은 과학적 연구가 투입됐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수억 달러를 투자해서 만드는 신제품들보다 더 정교한 기술이 숨어 있었던 거죠. 제임스도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김 사장님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식품 회사들이 몇 년 전부터 이 맛을 따라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기술이 그만큼 복잡하고 정교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런 완벽한 제품이 왜 해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김 사장님이 아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마케팅이 약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해외 진출에는 소극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한류 붐과 함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희는 더 많은 현지 기업들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대기업 계열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20층짜리 빌딩의 12층에 위치해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또 다른 믹스커피의 향기가 코끝을 찔렀어요. 어제와는 조금 다른 냄새였습니다. 접수 데스크 옆에는 작은 카페 공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직원들이 믹스커피를 타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정도였는데 벌써 여러 명이 커피 타임을 갖고 있더군요. 미국 회사라면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미팅 상대방인 박 부장님이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도 회의실로 안내하면서 먼저 음료부터 대접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믹스커피를 요청했어요. 어제 경험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박 부장님이 웃으며 좋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브랜드의 제품이었어요. 맛을 보니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좀 더 진하고 쌉싸래한 맛이었죠. 어제 것보다 단맛은 덜했지만 커피 향이 더 깊었어요. 박 부장님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믹스커피 브랜드가 수십 개나 된다고 하더군요. 각각 조금씩 다른 맛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마신다고 했어요. 마치 와인을 고르듯이 믹스커피를 선택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미팅 도중에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오후 3시쯤 되니까 갑자기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공간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박 부장님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오후 3시는 한국 직장인들의 커피 타임이라고 하더군요. 거의 모든 회사에서 이 시간에는 일손을 멈추고 잠깐 휴식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때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더군요. 정말 신기한 문화였어요. 미국에서는 각자 알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한국에서는 집단적으로 커피 타임을 갖는다니 말이죠. 박 부장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믹스커피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하더군요. 간편하게 탈 수 있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함께 마실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 원두 커피를 내려 마신다면 이렇게 빠르게 모든 사람이 커피를 마실 수는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카페 공간을 더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사람들이 믹스커피를 타는 방식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적게 넣어서 진하게 타고 어떤 사람은 설탕을 별도로 더 넣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브랜드를 섞어서 마시기도 하더군요.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였어요. 젊은 여직원 한 명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들이 믹스커피를 마신다니 신기하다고 하더군요. 보통 외국인들은 원두커피만 찾는다면서 믹스커피의 진가를 아는 사람을 만나서 반갑다고 했어요. 그녀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존재라고 했어요. 집에서 부모님이 타주던 따뜻한 믹스커피,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마시던 믹스커피, 첫 직장에서 선배가 가르쳐준 믹스커피 타는 법까지 모든 게 추억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음료 하나에 이렇게 깊은 문화와 감정이 담겨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커피가 그냥 카페인 섭취 수단 정도로 여겨지는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오후 미팅이 끝나고 박 부장님이 제안했습니다. 근처 대학교를 한번 구경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젊은 층의 문화를 보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서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곳곳에 카페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믹스커피를 마시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앞 벤치에서도 잔디밭에서도 건물 복도에서도 믹스커피 냄새가 났어요. 한 학생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왜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사 마시지 않고 믹스커피를 마시냐고 물어봤죠. 그 학생이 웃으며 답했어요. 믹스커피가 더 맛있다고 하더군요. 카페 커피는 너무 쓰고 비싸다면서 믹스커피가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더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믹스커피를 마시면 집중력이 더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달콤한 맛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적당한 카페인 때문에 졸음도 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특히 믹스커피가 필수라고 하더군요. 캠퍼스 편의점에 들어가 봤어요. 믹스커피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20여 개 브랜드의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사가고 있었어요. 편의점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믹스커피 판매량이 어떤지 물어봤죠. 사장님이 놀라운 통계를 알려줬어요. 편의점 전체 매출의 15%가 믹스커피라고 하더군요. 음료 중에서는 압도적 1위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자유시간이 생겨서 제임스와 함께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명동 쇼핑가로 향했어요. 거리는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들이 대부분이었죠. 대형 마트에 들어갔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믹스커피 코너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박스째로 믹스커피를 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일본인 가족은 카트에 믹스커피를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사시냐고 물어봤죠. 아버지가 서툰 영어로 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맛의 커피를 구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대량으로 사간다고 했어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목까지 사간다고 하더군요. 그 옆에 있던 중국인 커플도 비슷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 믹스커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작년에 한국 여행 왔을 때 처음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번에는 더 많이 사가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믹스커피를 이렇게 좋아한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마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믹스커피를 많이 사가는지 궁금했어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관광 시즌이 되면 믹스커피가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일본인들의 구매량이 엄청나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빈 캐리어를 들고 와서 믹스커피로 가득 채워 간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재구매율이었어요. 한 번 사간 사람들이 몇 달 후에 다시 와서 더 많이 사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대신 사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수십 박스씩 사가는 일도 흔하다고 했어요. 면세점도 가봤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는 믹스커피 전용 코너가 따로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포장된 선물용 세트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일반 마트보다 비쌌지만 그래도 계속 팔리고 있었어요. 면세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믹스커피가 면세품 중에서 어느 정도 인기인지 물어봤죠. 직원이 놀라운 통계를 알려줬어요. 식품 카테고리에서는 믹스커피가 1위라고 하더군요. 김치나 인삼 같은 전통식품보다도 더 많이 팔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필수 구매 아이템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한번 맛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는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더욱 흥미로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일본에도 인스턴트 커피가 있지만 맛이 전혀 다르다고 하더군요. 일본 제품은 너무 쓰거나 밋밋한데 한국 믹스커피는 단맛과 쓴맛의 밸런스가 완벽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의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에도 여러 커피 브랜드가 있지만 한국 믹스커피만의 독특한 맛은 없다고 하더군요. 특히 젊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믹스커피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류 붐과 함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믹스커피도 덩달아 인기를 얻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온 관광객들이 믹스커피를 대량 구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태국인 관광객에게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가 설명하기를 동남아시아에서는 주로 진한 블랙커피나 매우 단 커피를 마시는데 한국 믹스커피처럼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호텔 로비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체크아웃을 하려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투숙객들을 관찰해봤습니다. 일본인 부부가 캐리어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캐리어 안이 온통 믹스커피 박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무 많이 사서 옷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뭔가 걱정스럽게 말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 무게 초과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가치가 있다는 표정이었죠. 호기심에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어요. 남편이 서툰 영어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작년에 일본의 유명 식품 회사가 한국 믹스커피를 똑같이 따라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하더군요. 패키지 디자인부터 맛까지 완전히 베끼려고 시도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품명도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끼어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자신들도 처음에는 기대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일본에서도 한국 믹스커피 맛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막상 사서 마셨을 때의 실망감이 컸다고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맛이었다고 하더군요.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맛은 전혀 달랐다고 했어요. 단맛은 너무 강하고 커피 맛은 없고 크림은 인위적이었다고 합니다. 부인도 동조했어요. 한 번 마시고는 다시는 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모두 같은 반응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제품은 결국 3개월 만에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했어요. 일본 소비자들이 금세 알아차렸고 재구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보고 프로젝트를 중단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30년 기술력을 몇 개월 만에 복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오만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 믹스커피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단순해 보이는 제품이지만 그 안에는 모방할 수 없는 노하우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부부는 그래서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믹스커피를 대량으로 사간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정말 구할 수 없는 맛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목까지 챙겨간다고 하더군요. 다시 한국에서 돌아온 건 2022년 7월 8일이었어요. 시차 적응을 할 틈도 없이 바로 다음날 팀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회의실에는 데이비드, 사라, 마이클뿐만 아니라 상위 임원들까지 참석했어요. 마케팅 총괄 부사장인 리처드도 왔습니다. 중국과 일본 출장을 다녀온 팀들이 먼저 발표했어요. 중국 팀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거대한 시장 규모를 강조했습니다. 14억 인구의 잠재력, 급성장하는 중산층, 다양한 차 문화 등을 자세히 설명했죠. 임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질문이 쏟아졌고 모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팀의 발표도 인상적이었어요. 고급 녹차와 말차 시장의 정교함, 품질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높은 구매력 등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일본 전통 차 문화와 현대적 카페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리처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유망한 시장들이라고 하더군요. 중국은 규모 면에서, 일본은 품질 면에서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어요.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앞선 두 팀의 화려한 발표에 비해 제가 준비한 건 너무 소박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했어요. 한국의 믹스커피 문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데이비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가 뭐가 특별하냐고 물었죠. 미국에서도 슈퍼마켓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사라도 동조했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프리미엄 시장인데 인스턴트 커피는 너무 저급하다고 했죠. 마이클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에서 그런 걸 발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더군요.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했어요. 리처드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급하게 실제 제품을 꺼내들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 몇 봉지를 미리 준비해뒀거든요. 직접 맛을 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데이비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스턴트 커피 시음회를 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사라도 시간 낭비라는 표정이었어요. 마이클은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처드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시간이 부족하니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단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죠. 실제로 맛만 보면 이해할 거라고 설득했어요. 리처드가 한숨을 쉬며 허락했습니다. 5분 안에 끝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급하게 뜨거운 물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정확히 반 컵에 물을 붓고 믹스커피를 탔죠. 그리고 완성된 커피를 일회용 컵에 나눠서 각자에게 건넸습니다. 모두들 마지못해 받아들었어요. 표정만 봐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맛을 본 순간 사라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눈을 크게 뜨더니 다시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데이비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건성으로 마시더니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인스턴트 커피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느냐고 하더군요. 마이클이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분명히 다른 뭔가가 들어있을 거라고 했어요. 리처드의 반응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는 천천히 커피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마셨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스타벅스에서도 맛본 적 없는 독특한 풍미라고 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시큰둥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라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이 커피의 비밀이 뭐냐고 물었죠.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데이비드도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알고 싶다고 하더군요. 미국의 어떤 커피 회사도 이런 맛을 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마이클은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이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어요. 리처드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발견이라고 하더군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기회라고 평가했어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동안의 회의적 시선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믹스커피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경쟁사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진입할 여지는 있는지 물어봤죠. 사라는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배울 수 있는지,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회의 후 일주일 동안 모든 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저는 회사에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마다 한국 커피 이야기를 꺼냈어요. 심지어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그 신기한 커피를 한번 맛보고 싶다고 했죠. 리처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7월 15일 오후 그의 개인 사무실에서
1대1 미팅이 있었어요. 리처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미국 소비자 입맛에 맞게 개선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죠. 리처드의 우려는 이해할 만했어요. 한국 믹스커피는 분명 맛있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너무 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단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분석이었어요. 또한 한 번에 반 컵만 마시는 문화도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했죠.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의 핵심은 그 완벽한 밸런스에 있다고 했어요. 단맛, 쓴맛, 크림의 조화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나오는 맛이라고 설명했죠. 함부로 건드리면 그 매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확고했어요. 비즈니스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현지 시장에 맞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하더군요. 적어도 3가지 버전은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오리지널, 저당, 그리고 아메리카노 스타일로 말이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한국의 그 완벽한 맛을 건드려도 될까요? 하지만 이것도 기회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한국 믹스커피는 영원히 미국에서 빛을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프로젝트 예산은 50만 달러로 책정됐어요. 6개월 안에 시제품을 완성하고 테스트 마케팅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팀도 새로 구성됐어요. 제가 팀장을 맡고 제임스가 부팀장, 그리고 식품공학 전문가인 닥터 김과 마케팅 전문가 레이첼이 합류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제조사와의 접촉이었어요. 서울에서 만났던 김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지 타진해봤죠. 김 사장님의 반응은 즉시 긍정적이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해외 진출을 꿈꿔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시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화상회의가 열린 건 7월 25일이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1시,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였죠. 김 사장님과 그의 연구팀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전체 팀이 참석했어요. 김 사장님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용 특별 제품을 개발해보자고 하더군요. 기존 레시피를 베이스로 하되 미국인 입맛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했어요. 당도를 3단계로 나누고 각각 다른 컨셉으로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닥터 김이 기술적인 질문을 했어요. 원료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품질 관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물어봤죠. 김 사장님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모든 원료는 한국에서 조달하되 미국 FDA 기준에 맞춰 가공하겠다고 했어요. 품질도 한국 본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레이첼은 마케팅 측면에서 우려를 표했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에 진입할 것인지 궁금해했죠. 김 사장님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브랜드를 내세우지 말고 미국 브랜드로 출시해보자고 하더군요. 한류 붐이 일고 나서 한국산이라는 걸 공개해도 늦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 달은 샘플 제작에 집중했어요. 한국에서 주 1회씩 시제품이 도착했습니다. 매번 조금씩 다른 버전이었어요. 당도를 조절한 것, 커피 농도를 바꾼 것, 크림 비율을 수정한 것 등 다양한 변형이 있었죠. 사내 시음회를 거의 매일 열었어요. 다양한 부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반응은 제품마다 달랐어요. 젊은 직원들은 단맛이 강한 버전을 선호했고 나이든 임원들은 쓴맛이 강한 버전을 좋아했습니다. 여성들은 부드러운 크림 맛을, 남성들은 진한 커피 맛을 원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제시 음률이었어요. 한 번 맛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달라고 했습니다. 중독성이 있다는 증거였죠. 어떤 직원은 하루에 서너 번씩 시음회에 참가했어요. 맛 때문인지 호기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사람들이 이 커피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8월 말 드디어 최종 버전 3가지가 완성됐어요. 하지만 사내 최종 테스트에서 오리지널 맛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역시 한국 제품의 힘이었죠. 9월 첫째 주 로컬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소형 마트 10곳에서 시범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테스트 판매 첫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개 매장 중 한인 마트 2곳에서 당일 완판됐습니다. 다른 매장들은 하루에 서너 개씩 팔리는 정도였는데
한인마트는 하루에 수십 개씩 나간 거죠. 저는 급하게 그 한인마트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께 상황을 물어봤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제품을 보자마자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비록 브랜드는 다르지만 맛이 한국 믹스커피와 똑같다는 걸 단번에 눈치챘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가서 맛을 보고는 친구들에게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미국에서 제대로 된 믹스커피를 살 수 있게 됐다면서 모두가 기뻐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가는 걸 보고 궁금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명이 시도로 사서 맛봤더니 정말 맛있어서 또 사러 왔다고 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인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에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미국에서도 제대로 된 믹스커피를 마실 수 있다. 한국 맛 그대로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같은 글들이 연달아 올라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커피를 마시는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서, 집에서, 카페에서 마시는 모습들이 계속 업로드됐죠. 해시태그도 생겼어요. 게다가 유튜버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 유튜버가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대부분이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죠. 그 유튜버는 후속 영상으로 미국에서 한국 믹스커피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판매 매장 위치까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영상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도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 K-팝 팬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이 커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 체험의 하나로 믹스커피가 자리 잡은 거였어요. 한인 카페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카페에서는 믹스커피를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원두커피와 함께 믹스커피도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죠.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만 주문했는데 점차 다른 고객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카페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한국의 전통 커피예요. 정말 독특한 맛이에요라면서 외국인 손님들에게 권했죠. 놀랍게도 반응이 좋았어요. 한번 마셔본 사람들은 대부분 재주문했습니다. 당시 LA타임스에서 작은 기사를 내줬는데 한국의 독특한 커피 문화가 미국에 상륙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서는 한국 믹스커피의 특징과 미국 내 확산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4주차에는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어요.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많아서 재고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매장마다 하루에 몇 개씩만 제한 판매해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희소성이 생겨서 더욱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는 믹스커피 구하기라는 별도 게시판까지 생겼어요. 어느 매장에 언제 입고되는지, 어떻게 하면 확실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었죠. 심지어 물물 교환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재미있는 건 현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 보고 더욱 궁금해하는 거였어요. 도대체 이 커피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 싶어서 직접 사서 마셔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번 맛보고 나면 그들도 팬이 되었어요. 테스트 마케팅 성공 소식이 본사에 전해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리처드가 저를 급히 부른 건 9월 말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마케팅 총괄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흥분한 표정이었죠.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회사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신제품 테스트에서 이렇게 빨리 입소문이 퍼진 적이 없다고 했어요. 특히 자발적인 바이럴 마케팅이 일어난 건 정말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판매 데이터도 놀라웠어요. 4주 만에 초기 물량 5,000개가 완전히 소진됐습니다. 재주문율은 85%에 달했어요. 한 번 사본 사람 10명 중 8명 이상이 다시 산다는 뜻이었죠. 이런 수치는 정말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건 고객층의 확산이었어요. 처음에는 한인들만 샀는데 점차 다른 아시아계, 히스패닉, 그리고 백인들까지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4주차에는 한인 비율이 60%로 줄어들고 나머지 40%는 다른 인종이었습니다. 크로스오버가 성공적으로 일어난 거였죠. 리처드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커피 프로젝트를 정식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예산도 기존 $5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10배 늘렸어요. 6개월 안에 서부 전체 지역으로 판매망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팀장에서 사업부장으로 승진했어요. 팀 규모도 4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케팅 전문가, 유통 전문가, 품질 관리 전문가들이 새로 합류했죠. 사무실도 별도로 배정받았어요. 한국 제조사와의 정식 계약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10월 첫째 주 김 사장님이 직접 샌프란시스코로 오셨어요. 연구팀장과 마케팅 팀장도 함께 왔습니다. 3일간의 집중 협상이 열렸어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생산량이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월 100만 개 생산을 요구했어요. 서부 지역 전체를 커버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김 사장님은 처음에 어려워했습니다. 기존 생산 라인으로는 월 50만 개가 한계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추가 투자를 제안하자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생산 라인을 2배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품질 관리도 중요한 협상 포인트였어요. 미국 FDA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했고 또한 맛의 일관성도 보장해야 했죠. 김 사장님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30년간 쌓아온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계약 조건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성사됐습니다. 3년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품질 보증 조건도 까다롭게 넣었습니다. 김 사장님도 만족해했어요. 드디어 해외 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본격적인 유통망 확대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대형 마트 체인과 협상했어요. 세이프웨이, 홀푸드, 타겟 같은 주요 업체들이었죠.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인스턴트 커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마케팅 데이터를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특히 재구매율 85%라는 수치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세이프웨이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11월부터 캘리포니아 전체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진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에 입점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마존 측에서 의문을 표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가 온라인에서 잘 팔릴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테스트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출시 첫날 1,000개가 팔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2,000개, 셋째 날에는 3,000개가 나갔어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음료 카테고리에서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리뷰도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대부분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의 고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맛의 커피는 처음이다. 중독성 있다.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다 같은 긍정적인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부정적인 리뷰도 있었지만 소수였습니다. 12월에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월 매출이 2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출시 6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내는 제품은 정말 드물다고 했어요. 특히 마케팅 비용을 거의 쓰지 않고도 이런 성장을 이뤄낸 게 대단했습니다. 입소문과 자발적 확산의 힘이었죠. 회사 내부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연말 시상식에서 저는 올해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리처드가 시상사에서 말했어요. 에린이 발견한 한국 믹스커피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런 급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혹시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외부 변수였어요. 무역 정책이나 관세 같은 요인들이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2025년이 시작되면서 불길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1월 둘째 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 의회 청문회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시아 가공식품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는 제목의 청문회였어요. 처음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쇼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화당 의원들이 아시아산 가공식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들이 미국 시장을 불공정하게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의원들의 발언은 날이 갈수록 거세해졌습니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의원이 가장 강경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식품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확인을 해봤지만 그의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사실과 다른 논리로 돌아가죠. 여론이 중요했고 안타깝게도 반아시아 감정이 일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만약 한국산 가공식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커피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현재 관세율은 8%인데 여기에 최고 20%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가격 인상을 통한 관세 전가, 두 번째는 현지 생산으로의 전환, 세 번째는 다른 국가에서의 대체 생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쉽지 않았어요. 가격을 올리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고 현지 생산은 기술 이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김 사장님과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측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미국 정치의 복잡함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김 사장님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멕시코나 캐나다에 생산시설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나프타 협정 덕분에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구축에는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2월 들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관련 발언을 올렸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 불공정한 무역은 이제 그만.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후 관련 주식들이 급락했어요. 우리 회사 주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리처드가 저를 급히 불렀어요. 상황이 심각하다며 비상계획을 가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관세가 부과되면 커피 사업부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회사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고였어요. 당시 우리는 3개월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갑자기 관세가 부과되면 이 재고들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었어요.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미리 대응해야 했습니다. 3월에는 업계 전체가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산 식품을 수입하는 모든 업체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계 모임에서 만난 동료들도 걱정이 많았어요. 어떤 회사는 이미 수입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고객들에게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일부 대형마트에서 주문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려는 움직임이었어요. 세이프웨이 구매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왔습니다. 관세 이슈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소비자 가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어느 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추가 비용은 어디선가 부담해야 했고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재고를 줄이고 주문량을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뉴스에서도 관련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무역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요.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국산 가공식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8%에 더해져서 총 23%의 관세율이 되는 거였죠. 시행일은 4월 15일, 단 3일 후였습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상하고 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충격이 컸습니다. 즉시 팀 전체에 긴급 소집을 걸었어요. 모든 계획을 다시 짜야 했거든요. 가장 시급한 건 가격 조정이었어요. 15% 관세가 추가되면 소비자 가격도 올려야 했습니다. 기존 12달러였던 한 박스가 15달러 정도로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25% 인상이었죠. 이런 급격한 가격 상승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었습니다. 제임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안 사는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25% 인상은 너무 큰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사라도 동조했어요. 경쟁 제품들은 가격이 그대로인데 우리만 이렇게 오르면 시장에서 밀려날 거라고 걱정했죠. 유통업체들의 첫 반응도 부정적이었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세이프웨이에서는 주문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가격 변동폭이 너무 커서 소비자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홀푸드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새로운 가격으로 다시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 사이에 매출은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리처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 축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관세 소식이 퍼지자마자
주문이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재기를 하려는 거였습니다. 아마존에서는 하루 만에 2만 개가 팔렸어요. 평소의 10배가 넘는 물량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사재기 인증샷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집 창고에 믹스커피 박스를 수십 개씩 쌓아두고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6개월치는 미리 사뒀어요. 이제 정말 금덩어리네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심지어는 재판매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경우가 생겼어요. 12달러짜리를 20달러에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초과한 상황이었죠. 편의점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갑자기 몰려드는 고객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편의점은 하루 만에 한 달치 재고가 동났다고 했어요. 점주들이 급하게 추가 주문을 넣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창고도 비워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극적인 장면은 한인마트에서 벌어졌어요.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한정판 명품을 사려는 것처럼 말이죠. 한 마트에서는 1인당 구매 제한을 걸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몇 명이서 모든 물량을 쓸어갈 것 같았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믹스커피 사재기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사람들이 경쟁하듯 사재기 인증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 트렁크 가득 채운 사진을, 또 어떤 사람은 집 지하실을 믹스커피 창고로 만든 모습을 공유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관세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만들어진 정책인데 오히려 제품의 희소성을 높여서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사람들은 금지된 것, 얻기 어려운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법이니까요. 일주일 만에 우리 재고가 완전히 바닥났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김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긴급 증산이 가능한지 물어봤죠. 김 사장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즉시 대응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간 근무를 늘리고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공장의 반응이었어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자원했다고 하더군요. 미국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이렇게 찾아준다는 게 감격스럽다고 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김 사장님이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믹스커피를 만들어왔지만 이런 뜨거운 반응은 처음이라고 하시더군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더욱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